청강그룹의 플래그십 호텔. 아스트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연회장은 얼어붙은 시간의 궁전처럼 고요하고 화려했다. 천장을 뒤덮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백억 원대의 예술품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의 엘리트들을 차갑게 비췄다. 오늘 밤은 이 제국의 황태자 권지혁 대표의 35번째 생일 파티였다. 하지만 파티의 주인공인 권지혁은 이 모든 화려함이 마치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일의 기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권태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청강의 얼음 왕자라고 불렀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재계의 거물들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영예들을 무감각하게 훑었다. 그들은 모두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사냥터의 가장 값비싼 사냥감이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사냥을 주최한 청강그룹의 절대 군주 권 회장이 앉아 있었다. 권 회장은 권지혁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손자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상아로 만든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혁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압도했다. 오늘 밤이다. 더 이상 내 고집을 용납할 수 없어. 저기 있는 가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권 회장의 시선은 연회장 중앙,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무리를 향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대한그룹의 공주인 한유라가 와인잔을 든 채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간택될 것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유라는 권지혁을 향해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강렬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관능적인 몸매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청강과 대한 두 라이벌 그룹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생신 축하드려요. 권 회장님. 그녀는 권 회장에게 먼저 우아하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권지혁에게 돌아서며 그 어떤 남자라도 녹여버릴 듯한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지혁 씨, 오늘 파티 정말 멋지네요. 마치 우리를 위한 무대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 자신과 지혁이라는 노골적인 암시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사실상 공개적인 프로포즈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얼음 왕자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가 이 완벽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권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얼음물 잔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샴페인 잔에 부딪히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무대는 내가 선택합니다. 한유라 씨. 그리고 난. 관객이 많은 연극은 취미가 없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음악이 멈춘 듯했다. 한유라의 완벽했던 미소의 경련이 일어났다. 그녀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굴욕감으로 그녀의 뺨이 붉게 타올랐다. 권 회장이 무겁게 헛기침을 하며 이 팽팽한 긴장을 수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 회장의 거대하고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 VVIP 파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무례하고 난폭한 등장이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쏠렸다.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당황스럽게 끊겼다. 그곳에는 이 얼음 궁전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퀵플래시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낡은 배달 유니폼 조끼를 입고 있었다. 헬멧을 막 벗은 듯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뺨에는 검은 먼지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 모든 화려함에 주눅 들기는커녕 오히려 불타는 듯한 절박함으로 연회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오래되어 보이는 자물쇠가 달린 작은 참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어떻게 배달부가 여기까지 들어왔지?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하객들이 경악과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속삭였다. 한유라는 이 무례한 침입자에게 자신의 굴욕을 돌릴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천박한 것 좀 봐.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아가씨,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시죠. 하지만 여자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는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연 회장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절박함이 실려 있어 모두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잠깐만요. 제발 권지혁 대표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대표님 이름을 입에 올려 보안 요원이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권지혁 씨에게 이걸 전해야 해요. 그녀는 참나무 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건 윤기택 변호사님이 남기신 물건입니다. 제발. 윤기택.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권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유라의 눈은 의아함으로 가늘어졌다. 그 이름은 청강그룹의 가장 어두운 역사이자 10년 전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던 배임 스캔들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옥사한 비운의 법무팀장이었다. 그 이름은 그룹 내에서 금기어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권지혁에게는 아니었다. 파티 내내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던 권지혁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마치 지옥불처럼 격렬한 무언가가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저 여자,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보안 요원들이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수백 명의 인파를 가르고 경악하는 한유라를 지나쳐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배달부 여자 윤설이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든 참나무 상자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그 상자,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지? 윤설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 앞에 얼음 왕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이날만을 기다려온 자의 깊은 슬픔과 불굴의 의지였다. 당신에게만 직접 전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아버지 윤기택 변호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윤설이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입에 담은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그녀에게 밝혔다. 보안 요원들은 권지혁에 건드리지 마라는 명령에 흉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감히 청강의 황태자를 거역할 수도, 그렇다고 이 불경한 침입자를 용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한유라의 차갑고 조소 어린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방금 전당한 굴욕을 만회할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역겨운 연극이죠. 윤기택 감히 청강그룹의 금기어를 입에 담아 그녀는 마치 오물을 보듯 윤서리를 위아래로 훑었다. 지혁씨, 당신 제정신이에요. 저런 천박한 것이 당신의 파티를, 아니, 우리의 파티를 망치게 둘 건가요? 당신 할아버님 얼굴을 좀 봐요. 그녀는 권 회장의 굳은 얼굴을 가리켰다. 저 여자가 든 더러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든 한유라가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덕짓하며 날카롭게 명령했다. 당장 빼앗아서 저 여자를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려. 청강그룹의 보안 요원들과 달리 한유라의 사설 경호원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대한그룹의 공주에게만 충성했다. 거구의 사내 2명이 윤서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권지혁이 미처 막을 틈도 없었다. 안 돼요. 이건 권지혁 대표님만 보셔야. 윤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경호원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윤서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경호원의 손목을 꺾었다. 평범한 배달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훈련된 반사신경이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프로였다.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제압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그녀가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던 참나무 상자를 낚아챘다. 내놔 안 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탁 낡은 참나무 상자가 윤서리의 손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백색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며 상자 뚜껑이 열렸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 대신 상자에서 굴러나온 것은 단 하나의 물건이었다. 짙은 검은색 옥 해류로 정교하게 조각된 장기정지말 장군정군이었다. 그 검은색 장정은 샹들리에의 불빛을 받아 음산하고도 서늘한 빛을 발하며 대리석 바닥 위를 굴렀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2사람은 알았다. 아, 권 회장의 입에서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 장기말. 그가 10년 전 윤기택의 유품 속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가 파괴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었다. 그리고 권지혁,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저 검은색 장정,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유품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윤기택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두었던 그 비극적인 대국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열쇠이자 복수의 서약이었다. 권지혁은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 할아버지의 분노, 한유라의 경멸, 수백 개의 시선. 그는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긴 손가락이 차가운 옥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익숙하고도 서늘한 감촉. 아버지의 체온 같기도 했고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 같기도 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덤에서 보낸 선전포고였다. 당신 미쳤어. 한유라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고작 그딴 장기말 하나 때문에 더러운 배달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권지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한 손에는 검은 장정이, 다른 한 손은 그는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윤서리의 땀과 먼지로 얼룩진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아챘다. 윤서리는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그를 쳐다봤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러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은, 방금 전까지 죽은 듯이 공허했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윤서리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는 할아버지와 한유라를, 그리고 연회장의 모든 하객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칼처럼 날카롭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유라 씨, 당신이 아까 내 무대에 대해 물었지. 그는 윤서리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리고 할아버님, 오늘 밤 제게 선택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권지혁은 한유라의 불타는 듯한 증오, 어린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기록될 선언을 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서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유라를 향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정적, 이루데이, 닌포르토.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온 거대한 충격의 파도. 세상에 뭐라고 미쳤어.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청강그룹의 황태자가 재계의 모든 공주들을 걷어차고 이름 모를 배달부 여자를 선택했다. 한유라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권지혁,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모욕을. 권지혁 권 회장의 천둥 같은 고함이 연 회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당장 그 말을 취소하지 못해. 하지만 권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는 윤서리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여자, 오직 이 여자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윤서리를 이끌고 거대한 혼란의 중심을 가로질렀다. 지금부터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그가 윤서리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던 게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윤서리는 그에게 끌려가면서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10년간 준비해온 그녀의 계획이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권지혁은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그녀를 자신의 개인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굳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파멸 직전의 파티장과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썩 모든 것이 충격 그 자체였다. 육중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연 회장의 폭발적인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완전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윤설이는 자신의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권지혁에게 붙잡힌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쇠사슬처럼 강력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오피스 층을 향해 소리 없이 상승하는 동안 방금 전 연회장을 뒤흔들었던 남자의 이글거리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담함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연극을 끝낸 배우처럼 가면을 고쳤었다. 최상층 전용 라운지에 도착하자마 이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시릴 정도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대한 호두나무 책상이 놓인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윤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10년간의 억눌린 분노와 지금의 혼란으로 가늘게 떨렸다. 대체 무슨 짓이죠? 권지혁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옆에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의 손에 쥐어진 검은색 옥유 장기말 장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지? 그가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메말라 있었다. 윤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결혼이라니. 당신은 날 알지도 못하잖아.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모욕하고 아버지의 유품을 이용해 한유라에게 복수하는 쇼에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듯 그녀를 훑었다. 당신을 모른다고 하니.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그가 꺼낸 것은 낡은 신문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던졌다. 청강그룹 윤기택 법무팀장. 7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1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기사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소녀가 법원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소녀는 지금의 윤설이었다. 윤설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아버지를 보좌했던 수석 변호사. 윤기택의 외동딸. 10년 전 아버지가 옥사한 뒤로 행방불명. 빈민가를 전전하다 5년 전부터 퀵플래시 배달부로 일하고 있지. 윤설이는 숨을 멈췄다. 그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과거를 꿰뚫고 있었다. 당신, 나를 사찰한 거야. 아니, 권지혁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조사한 거지. 당신이 나에게 접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난 10년을 기다렸어. 윤기택 변호사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그는 검은 장정을 들어 보였다. 바로 당신을 말이야. 혼란이 윤설이의 머리를 강타했다. 기다렸다고 그게 무슨. 아버지는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당신의 35번째 생일이 되는 날. 이 상자를 당신에게 직접 전하라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무죄예요. 아버지는 청강을 배신하지 않았어. 알아. 권지혁의 대답은 너무나도 빠르고 단호했다. 윤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 아버지는
무죄야. 권지혁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그는 희생양이었지. 그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현대 미술 작품 뒤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초상화 한 점이 있었다. 권지혁과 닮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다. 내 아버지, 권민재 사장이다. 권지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고통이 스쳤다.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10년 전 윤기택 변호사가 구속된 지 2달 만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 그는 초상화의 유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이었지. 윤설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었다. 살인.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동맹이었어. 권지혁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간 얼어붙었던 비밀을 깨부수는 망치 소리 같았다. 두 분은 당시 청강그룹 내부의 거대한 부패를 포착했어. 우리 제국을 좀먹고 있는 진짜 암덩어리를.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도시를 지배하는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발각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윤설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그들은 네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냈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입막음을 위해 제거당했어.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서. 윤설이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신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권지혁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윤설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이 왕국을 건설한 자들,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는 2명의 왕. 그는 첫 번째 이름을 말했다. 대한그룹의 한 회장, 한유라의 아버지.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가장 끔찍한 이름을 내뱉기 위해.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청강그룹의 권 회장.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윤설이는 비틀거렸다. 할아버지라고. 권 회장과 한 회장은 수십 년간 라이벌인 척 연기해온 공생관계였어. 그들은 10년 전 청강그룹의 신기술을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그걸 막으려다 당한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먹어 들어갔다. 오늘 밤의 파티. 권 회장이 그토록 한유라와의 결혼을 강요했던 이유. 그것은 두 부패한 제국을 하나로 합쳐 그들의 피 묻은 유산을 영원히 봉인하려는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윤설이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기다렸으니까. 권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 아버지가 이 장정을 남긴 이유를 알았거든.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야. 이건 증거야. 두 사람이 모았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살인교사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키이지. 그는 윤설이가 가져온 상자 안쪽에 숨겨진 홈을 눌렀다. 그러자 장정의 바닥에서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튀어나왔다. 내 아버지는 이 키를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적의 심장부. 내 손에 전달될 때까지 숨긴 거야. 그리고 그 전달자로 자신의 딸을 선택했지. 권지혁은 이제 윤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갈망하는 불꽃이었다. 오늘 밤 연회장에서 내가 한 말, 그건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 그건 선전포고였어. 할아버지는 내가 한유라와 결혼하길 원했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두 가문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들은 내가 사랑에 미친 멍청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한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빈 종이가 아니었다.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나를 얕볼 거야. 그리고 당신을 얕보겠지. 그들은 당신이 가진 힘을, 당신이 윤기택의 딸이라는 걸 모를 테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게임이야. 윤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전쟁이지. 권지혁이 말했다. 윤설이 씨, 나와 결혼해.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아니야. 이건 거래야. 동맹이라고. 그는 그녀에게 펜을 내밀었다. 당신은 아버지의 복수를 원하겠지. 나는 내 아버지의 복수와 이 썩어 빠진 제국을 되찾아야겠어.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졌고 공동의 목표를 가졌어. 나의 아내가 되어 내 옆에서 싸워줘. 그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윤설이는 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같은 상처를 가진 괴물이었다. 10년의 기다림, 아버지의 죽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 아니, 이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원했던 선택지였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망설임 없이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윤, 서, 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낭만적인 대화도 없었다. 그들의 계약은 샴페인이 아니라 피와 복수심으로 봉인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청강그룹 황태자, 재벌 영예들 걷어차고 신원 미상의 배달부와 결혼선언 재개는 물론 정치권까지 이 전례 없는 스캔들의 술렁였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바깥의 소란과는 달리 내부는 얼음처럼 고요했다. 윤설이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옥탑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게스트룸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권지혁의 여자가 되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권지혁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거대한 미디어월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윤설이의 흐릿한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오늘부터 당신은 윤설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 당신은 청강그룹의 안주인, 내 아내다. 당신이 내쉬는 모든 숨, 내딛는 모든 걸음이 완벽해야 해. 연극은 이미 시작됐어. 윤설이는 그의 냉담함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10년간 이보다 더한 지옥을 견뎌왔다. 내 연기는 완벽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사랑에 빠진 남자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얼음 왕자님, 지혁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랑은 필요 없어. 필요한 건 집착이지. 세상은 내가 당신에게 미쳐서 내 계급마저 배신했다고 믿어야 해. 그들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니까. 그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의 새로운 신원이야. 당신의 학력, 당신의 취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러브 스토리지. 오늘 안에 전부 외워. 그들이 이 차가운 거래의 규칙을 정립하고 있을 때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경고도 없이 열렸다. 권 회장이 지팡이를 든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권지혁 권 회장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이게 무슨 광기 어린 짓이냐. 당장 기자들을 불러 이 모든 희극을 취소해. 그리고 저 천박한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서리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무대였다.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도 차가웠다. 우리는 오늘 새벽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윤서리는 그 말에 속으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연극에 동참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권지혁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혁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부디 저희를. 권 회장은 윤서리의 대담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권지혁의 계산된 반항임을 알았다. 그는 손자의 눈에서 균열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게냐?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지혁이 대답했다. 저를 내치시면 청강은 대한그룹에게 넘어갈 겁니다. 회장님께는 다른 후계자가 없으니까요. 완벽한 외통수였다. 권 회장은 이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권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지혁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윤서리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좋다. 네가 시작한 전쟁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윤서리에게 살벌한 경고를 던졌다. 그리고 너, 내년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켜볼 것이다. 매일. 권 회장이 폭풍처럼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첫 번째 무대는 성공적이군. 지혁이 넥타이를 풀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제 두 번째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지. 같은 시각 대한그룹 회장실. 한유라는 최고급 크리스탈 화병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배달부 감히 배달부 따위가 그녀의 완벽했던 얼굴은 굴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진정해라. 유라야.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이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권 회장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이건 사랑 노름이 아니다. 권지혁이. 우리와의 연합을 거부하고 그의 할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거야. 저 계집은 그가 선택한 칼이다. 그럼 그 칼을 부러뜨리면 되겠네요. 한유라가 도끼 서린 눈으로 말했다.
전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전 저 계집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 섀도우 솔루션을 고용하세요. 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섀도우 솔루션은 재계의 어두운 뒤실을 처리하는 최고의 해결사들이었다. 그럴 필요까지야. 필요해요. 한유라가 소리쳤. 저 계집애의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10년 전 아비가 죽은 뒤로 뭘 하고 살았는지, 뼛속까지 파헤쳐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내가 직접 그녀의 가면을 벗겨줄 테니까. 그날 오후부터 권지혁과 윤설이의 위장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청강그룹 소유의 갤러리 개관식에 함께 참석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권지혁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윤설이가 차에서 내릴 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기자들 앞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얼음 왕자가 한 여자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윤설이 역시 완벽하게 응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은 배달부가 아니었다. 지역이 준비한 단아하지만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주눅 들기보다는 수줍지만 기품 있는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오직 지역만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진은 즉각 바이럴이 되었다. 얼음 왕자를 녹인 신데렐라. 세기의 로맨스. 대중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보며 태블릿을 벽에 집어던졌다. 하지만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냉담한 동업자로 돌아왔다. 그들은 거실이 아닌 권민재 사장이 생전에 만들어둔 펜트하우스 내의 비밀 벙커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의 모든 도청과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윤설이는 아버지의 유품. 그 검은 장정에서 나온 마이크로 SD 카드를 보안 터미널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기하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였다. 파일은 역시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일부러 훼손시킨 것 같아요. 겹겹의 암호화와 함정 데이터가 섞여 있습니다.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이 결혼으로 벌고 있는 중이야. 권지혁이 그녀의 옆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데이터 복원에만 집중해. 바깥 세상은 내가 막을 테니. 며칠 후 섀도우 솔루션의 중간 보고가 한유라에게 올라왔다. 수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상합니다. 한유라 상무님, 윤설이라는 여자의 과거가 너무 깨끗하거나 혹은 너무 비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10년 전 윤기택이 옥사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 후로 5년간 그녀의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학적, 의료, 기록, 금융거래, 출입국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령처럼요. 그리고 정확히 5년 전 퀵 플래시 배달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유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라졌다고 5년 동안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녀는 파티날 밤 윤설이가 경호원의 손목을 꺾던 그 날렵한 동작을 떠올렸다.
그것은 평범한 배달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 5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 한유라가 명령했다. 누가 그녀를 훈련시켰는지, 누가 그녀를 숨겨줬는지, 저 여자는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니야. 유령이야. 그리고 난 유령 사냥을 아주 즐기지. 그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청강그룹의 안주인이 된 윤설이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낡은 배달 조끼 대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가 그녀의 옷장을 채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펜트하우스는 황금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벽에는 눈이 있었고 모든 하인들은 귀였다. 그녀는 권 회장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이었다. 권지혁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얼음장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그들은 권 회장과 하객들 앞에서는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연인을 연기했지만 펜트하우스 안에 단둘이 남으면 즉시 비밀 벙커로 향했다. 그곳에서 윤설이는 10년 묵은 데이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몰두했다. 그것은 지독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천재적인 법률가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암호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는 단서를 남겨두었지만 그 단서는 오직 자신과 권민재, 사장 권지혁의 아버지 많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암호화가 아니에요. 윤설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데이터 자체가 미끼예요. 잘못 건드리면 모든 파일이 영구적으로 파괴될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열 수 없도록 잠가두셨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지? 권지혁이 그녀의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의 작업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복수극이 당장이라도 터지기를 바라는 시한폭탄 같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키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녀는 좌절감에 마른 세수를 했다. 그들의 복수는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막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회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청강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의 VVIP 갈라 디너에 권지혁의 아내로서 단독으로 참석하라는 명령이었다. 권지혁은 긴급 이사회 소집이라는 핑계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함정이에요. 윤설이가 아침 식탁에서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 할아버지가 날 테스트하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청강의 안주인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겁먹은 배달부인지. 권지혁은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알아. 그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어. 당신이 이 결혼을 선택한 순간부터 당신은 무대 위에 올라선 거야. 그리고 이건 당신의 첫 번째 독백 무대지. 내가 실패하면요, 윤설이가 물었다. 내가 그들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그들은 날 쫓아낼 명분을 찾을 겁니다. 실패하지 마. 권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윤기택 변호사의 딸이야. 그리고 내 아내지. 증명해 보여. 당신이 그저 신데렐라가 아니라는 걸. 그의 말에는 격려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날 밤 윤설이는 지혁이 보내준 완벽한 스타일리스트 팀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태어났다. 칠흑 같은 머리는 우아하게 말아 올렸고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감쌌다. 그녀의 목에는
수십억 원대의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보석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배정해준 수행비서와 경호원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녀가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것 역시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차 안에서 갈라디너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며 그들의 관계도를 외우고 있었다. 사건은 한남대교를 막 지날 무렵 발생했다. 끼익 갑작스러운 급제동과 함께 그들의 차량이 멈춰섰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의 리무진 앞뒤를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매복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수행비서가 비명을 질렀다. 권지혁이 붙여준 경호원들이 재빨리 차에서 내리며 외쳤다. 사모님, 차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들은 한유라의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슈트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그들은 단 30초 만에 지역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세상에, 수행비서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다. 차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들어와 윤설이의 팔을 낚아챘다. 따라오시지. 윤설이 씨. 남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윤설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순히 끌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연약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한 안주인처럼 비틀거렸다. 남자들은 그녀를 얕보았다. 그녀가 그저 운 좋게 팔자를 고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남자가 그녀를 차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고 다른 차로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설이의 몸이 용수철처럼 반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처럼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힘을 역이용해 그의 몸을 회전시켰다.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가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다. 두 번째, 남자가 그녀를 잡으려 달려들자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 관절을 걷어찼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꺾어 그가 들고 있던 무전기로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윤설이는 이미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경호원의 3단봉을 집어들어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끄악! 모든 것이 끝났다. 3명의 건장한 전문 경호원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수행비서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설이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분노에 찬 암살자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신음하는 리더에게 다가가 3단봉 끝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누구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유라. 남자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는 섀도우 솔루션 따위가 아니요. 우리는 회장님의 직속. 방패요. 방패. 권 회장의 최측근 친위대였다. 윤설이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다. 날 시험한 건가?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의 자격을 알고 싶어 하셨소. 남자가 신음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칠 의도는 없었소. 자격이라. 윤설이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삼단봉을 버렸다. 이제 알게 되었겠군. 가서 전에 난 청강그룹의 그 어떤 방패보다 강하다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무진에 다시 올라탔. 가죠. 파티에 애를 것 같으니까. 그 시각 펜트하우스 벙커에서 권지혁은 리무진의 블랙박스를 통해 전송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윤설이가 3명의 특수요원을 제압하는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의 완벽한 포커 페이스가 처음으로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윤설이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지혁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파티에 가지 않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윤설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말했잖아요. 배달부였다고. 하지만 당신이 조사한 그 5년의 공백기, 난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정체 모를 남자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을 부탁했소. 난 훈련받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았다. 날 데려간 사람들은 피닉스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 권민재 사장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비밀 조직이었죠. 권지혁의 눈이 커졌다. 피닉스, 그가 아버지에게서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던 아버지의 가장 신임하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권민재 사장님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당신과 내가 있었던 거예요. 윤설이가 말했다. 난 그 5년 동안 배달부가 아니라 유령으로 훈련받았어요. 정보 수집, 해킹, 침투,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본 것까지. 그들이 당신을 나에게 보낸 건가? 지혁이 물었다. 아니요. 윤설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권 회장의 감시는 약해지지 않았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내가 직접 가장 무모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키를 전달하도록.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지혁은 윤설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들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준비한 완벽한 무기. 그럼 그 암호, 지혁이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 추가키는 데이터 안에 있는 게 아니었군.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바로 나예요. 내 기억, 내가 훈련받은 기술. 그것이 암호를 푸는 마지막 열쇠예요. 아버지는 나 자신을 열쇠로 만드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10년 전부터 계획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권지혁과 윤설이의 충격적인 결혼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십을 집어삼켰지만 재계의 물밑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강과 대한 두 거대 제국 간의 암묵적인 동맹이 깨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은 예상대로 대한그룹에서 터져나왔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섀도우 솔루션의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윤설이의 과거 5년이 유령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피닉스. 그녀가 그 낯선 조직의 이름을 읊조렸다. 권민재의 잔당들이었군. 그 쥐새끼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 그녀는 권지혁이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 배달부 계집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을, 대한그룹을 기만했다.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동시에 오만한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아버지, 한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권지혁이 우릴 속였어요. 그녀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그놈은 사랑에 미친 게 아니었어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집은 그놈의 칼이에요. 한 회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네가 그 칼을 부러뜨릴 수 있겠느냐? 부러뜨리는 걸로는 부족하죠. 한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칼로 권지혁의 심장을 찌를 겁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셀레스티아 바이오라는 청강그룹의 자회사 로고가 떠 있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 권지혁이 3년 전부터 공들여온 차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그녀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죠. 최근 3개월간 권지혁이 그 배달부와 놀아나는 동안 핵심 파트너사들이 연달아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 직전이고요. 내부 정보에 의하면 임상 3상 데이터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회장의 눈이 빛났다. 권지혁의 아킬레스건이로군. 맞습니다. 한유라가 확인했다. 그는 지금 내분과 외환으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감시, 새로운 아내 연극, 그리고 이 망가진 바이오 자회사까지. 지금이 우리가 청강의 심장을 때려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권지혁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그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감히 나를 거절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그날 오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대한그룹, 청강의 셀레스티아 바이오 적대적 인수선언 뉴스가 터져나오자마자 셀레스티아의 주식은 휴지 조각처럼 폭락했다. 동시에 대한그룹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장외에서 주식을 닥치는 대로 매집하기 시작했다. 청강그룹 본사 80층.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권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권지혁을 노려보았다. 이게 네가 말한 경영이냐? 고작 계집 하나에 홀려서 3년을 공들인 회사를 통째로 내주게 생겼어. 다른 이사들도 동요했다. 지금이라도 대한그룹과 협상해야 합니다. 이러다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권지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후계자를 연기했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금 및 빠진 독에 물 붓자는 거냐? 권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48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대한그룹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넌 이사회에서 영구 제명이다.
저 계집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란 말이다. 권지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굴복의 연기였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는 지친 뒷모습을 보며 권 회장의 스파이는 즉시 한유라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한유라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권지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비밀 벙커. 권지혁은 회의실에서의 패배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모니터 앞에 앉은 윤설이에게 물었다. 미끼는 어때? 잘 물었나? 윤설이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쫓고 있었다. 물담하다요. 아주 탐욕스럽게.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한유라가 대한그룹의 모든 유동 자산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해외 자산 3개를 이미 매각했고 사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어. 지혁이 위스키 잔을 따르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윤설이의 손가락이 날아갈 듯이 움직였다. 제가 피닉스에서 배운 건 격투술만이 아니에요. 완벽한 가짜 정보를 흘려 적을 교란시키는 기술도 배웠죠. 그녀가 화면 하나를 확대했다. 셀레스티아의 임상 데이터는 완벽해요. 하지만 제가 대한그룹의 최고 해커만이 뚫을 수 있는 가짜 백도어를 심어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청강의 기밀을 훔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흘린 독이든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다. 10년 묵은 데이터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했다. 그리고 권 회장과 한 회장을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다. 한유라는 이 엠메일을 자신의 승리로 만들고 싶어 할 거야. 지혁이 얼음이 든 잔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할 거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죠. 윤설이가 실시간 자금 흐름을 가리켰다. 그들은 셀레스티아를 인수하는 순간 자신들이 청강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손에 넣는 건 껍데기뿐이지.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특허.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채뿐이야. 이것이 그들의 덫이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는 미끼였다. 권지혁은 일부러 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고 윤설이는 이 위기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가짜 데이터를 심었다. 한유라와 대한그룹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 명백한 함정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셀레스티아를 인수하는 순간 윤설이가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셀레스티아의 모든 핵심 연구 인력과 실제 특허는 제가 방금 설립한 스위스의 유령 회사로 전부 이전될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대한그룹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빈 껍데기 연구소와 그 연구소의 막대한 개발 채무만을 떠안게 되겠지. 권지혁이 잔을 들었다. 한유라는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겠지만 그녀가 마시는 건 독배일 겁니다. 윤설이가 그를 바라보며 잔을 맞부딪혔다. 며칠 후 대한그룹은 공식적으로 셀레스티아 바이오 인수를 발표했다. 한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완벽한 한 방을 먹였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막 아버지의 제국을 파멸시킬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승전보는 단 사흘 만에 장송곡으로 변했다. 한유라가 거액을 쏟아부어 인수한 셀레스티아 바이오는 완벽한 빈 껍데기였다. 핵심 연구 인력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그녀가 확보했다고 믿었던 모든 특허는 윤설이가 설립한 스위스의 유령 회사로 합법적인 이전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가 손에 쥔 것은 텅 빈 연구소 건물과 천문학적인 채무뿐이었다. 권지혁.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산조각 난 태블릿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농락당했는지 깨달았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함정을 보지 못했다.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녀의 제국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한 회장의 집무실. 공기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딸의 치명적인 실수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냉정했다. 권지혁. 그 애송이가 감히 10년 묵은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렸어. 그는 이 위기를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위기를 이용할 또 다른 늙은 호랑이를 떠올렸다. 이 모든 상황은 청강그룹 100층 권 회장의 집무실로 실시간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대한그룹이 함정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으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그저 사랑에 미친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을 속이고 1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왔음을 깨달았다. 권 회장은 지독한 한기를 느꼈다. 지역의 아버지. 권민재도 저렇게 위험했다. 그래서 제거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 배달부 계집. 윤기택의 딸. 그년이 손자 녀석의 머리였군. 그는 이 반란을 용납할 수 없었다. 청강은 오직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한 회장에게 연락해. 오늘 밤 운산에서 보자고. 비서실장은 경악했다. 회장님, 지금 대한그룹과 접촉하는 것은 내 말에 토달지 마. 권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적의 적은 동지다. 특히 그 적이 내 손자놈이라면.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은밀한 한정식집 운산의 밀실. 수십 년간 재계의 라이벌로 군림해온 두 명의 늙은 왕이 독대했다. 한 회장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무슨 수작이오? 권 회장, 이 패배자를 비웃으러 오셨다면 당장 돌아가시오. 권 회장은 여유롭게 차를 따랐다. 비웃으러 온 게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다. 우리의 공통된 문제를 논의하러 왔지. 한 회장은 그의 의도를 즉각 꿰뚫어 보았다. 공통된 문제라. 권지혁 말이군. 내 손자놈이 당신을 물었소. 권 회장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날 물려고 하고 있지. 그놈은 10년 전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소. 우리 둘 모두에게 위험한 망령을. 그는 일부러 10년 전을 언급했다. 두 사람이 권민재와 윤기택을 제거했던 그들의 원죄였다. 한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친손자를 내 손에 버리시겠다. 청강을 위해서라면 내 팔다리라도 잘라낼 수 있소. 권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 회장, 당신은 지금 자금이 필요하고
나는 내 손자를 내칠 완벽한 명분이 필요하오. 그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나와 손을 잡으시오. 내가 대한그룹의 유동성을 일부 지원해 주겠소. 그 대가로 당신은 권지혁을 청강에서 몰아내는 내 계획에 동참하시오. 이것은 완벽한 배신이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제거하기 위해 손자의 적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굴욕적이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좋소. 뭘 하면 되지?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혁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을 거요. 하지만 그놈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어. 그는 자신이 파악한 물론 절반은 틀린 지역의 계획을 한 회장에게 알려주며 그를 완벽한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10년 전처럼 다시 한번 젊은 세대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강 펜트하우스의 비밀 벙커. 거대한 스크린에는 온산 밀실의 광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윤설이와 권지혁은 두 늙은 왕의 배신에 찬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윤설이의 아버지가 설치한 도청 장치는 10년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예상대로네요. 윤설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10년 전처럼 다시 한 회장과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지혁은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모의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위스키 잔을 들었다. 저게 바로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윤설이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이것까지 계획의 일부였다고요. 그래. 지혁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대한그룹을 함정에 빠뜨린 건 미끼였어. 진짜 목표는 저 두 사람을 다시 한 배에 태우는 거였지. 10년 전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를 죽일 때처럼 권 회장과 한 회장의 배신이 담긴 미래가 끝난 직후 펜트하우스 벙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권지혁은 스크린에 비친 두 늙은 여우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쥔 위스키 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버렸어요. 윤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기묘한 동질감이 묻어났다. 마치 10년 전 내 아버지를 버렸던 것처럼. 아니, 권지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했다. 그들은 날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내 손으로 무덤을 파도록 허락해 준 거지. 그는 스크린을 껐다. 방 안에 어둠이 내렸다. 이제부터 연극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지. 다음 날부터 권지혁에게 지옥도가 펼쳐졌다. 권 회장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한 대한그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권지혁을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오만한 후계자로 몰아갔다. 한유라는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권지혁의 무모한 A 시도에 희생된 피해자로 연기했다. 저는 그저 청강과의 상생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 대표님은 제 진심을 짓밟으셨어요. 그녀의 연기는 대중의 동정심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청강그룹 내부에서 권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권지혁을 압박했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내가 수습했다.
대한그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어. 넌 청강을 이끌 자격이 없다. 권지혁은 모든 방향에서 포위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짐승처럼 보였다. 언론, 이사회, 심지어 여론까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유일한 편은 세상이 재앙의 원흉이라 부르는 그의 아내 윤설이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혁이 무너지는 듯 보였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눈과 귀가 청강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집중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불을 뿜었다. 권지혁은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단상에 섰다. 완벽했던 그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장수처럼 보였다. 한유라와 권 회장은 각자의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권지혁이 마이크 앞에 섰.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졌다. 저의 사적인 감정이 그룹의 공적인 이익을 해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유라는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래. 무릎 꿇어 더 비참하게 그녀가 속삭였다.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권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허해 보였다. 청강그룹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임이라니 권지혁. 경영 포기 기자들이 고함을 치며 앞으로 몰려들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얼음 왕자의 몰락이었다. 권 회장의 집무실. 그는 10년 만에 가장 크게 웃었다. 끝났다.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그는 즉시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았소.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소. 약속대로 청강과 대한의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한유라의 사무실에서도 축배가 터졌다. 권지혁은 끝났어. 그 배달부 계집도 이제 길거리로 나앉겠지. 그녀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축배 소리가 자신들의 장송곡이 될 줄은. 바로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비밀 벙커. 윤설이는 기자회견 따위는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거대한 메인 프레임의 인터페이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10년간의 훈련, 아버지의 복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권지혁 대표이사, 사임, 확인. 시스템이 음성으로 보고했다. 외부 위협으로 인한 강제 사임으로 분류. 보안 프로토콜, 피닉스. 활성화 대기 상태, 진입. 윤설이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이것이 그들의 스펙테큘러 트릭이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설계한 피닉스 프로토콜은 청강의 정당한 후계자가 외부의 위협에 의해 부당하게 축출될 경우에만 발동되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어 시스템이었다. 권지혁의 사임은 패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마지막 키였다. 1차 인증키. 권지혁 대표이사 사임 확인.
윤설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시스템에 인식시켰다. 2차 인증키를 입력하십시오. 시스템이 요구했다. 윤설이는 그녀의 목에 걸린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목걸이를 풀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칩을 슬롯에 삽입했다. 2차 인증키. 윤기택 변호사 대리인. 윤설이. 인증 완료. 최종 프로토콜 실행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윤설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것이 그들이 풀지 못했던 마지막 암호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와 지역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두었던 그 장기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검은 장정을. 장정. 그녀가 읊조렸다. 왕이 잡혔다. 그녀는 키보드에 암호를 입력했다. 체크메이트. 암호 확인. 프로젝트 피닉스. 실행합니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화면이 붉게 변했다. 그리고 동시에 청강그룹 본사 100층. 권 회장의 집무실. 그가 한 회장과 축배를 들려던 순간 그의 거대한 모니터가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였다. 경고 피닉스 프로토콜 발동. 시스템 전체 동결. 전 계열사 외부 특별 감사 즉시 개시. 10년 전 봉인된 데이터 JY 파일 복원 시작. 권 회장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피닉스. 안 돼. 이건 민재 권지혁 아버지의 망령이야. 그는 자신이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의 한유라 역시 자신의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것을 발견했다. 청강그룹과의 모든 네트워크 연결 강제 차단. 그녀가 승리를 만끽하던 바로 그 순간 권지혁과 윤설이는 두 제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청강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가 멈춰섰다. 피닉스 프로토콜이라는 정체불명의 시스템이 그룹 전체를 마비시킨 지 48시간 만에 모든 주주에게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누구의 명령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모여들었다. 권 회장은 이 모든 사태에 가장 분노했다. 피닉스 프로토콜은 그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빼앗아갔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 기회에 아예 그룹의 후계 구도를 새로 짜기 위해 강당에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이제 청강의 구원자이자 동맹이 된 대한그룹의 한 회장과 한유라가 승리자처럼 동행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란인지 모르겠군. 권 회장이 주최자석에 앉으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이 혼란이 권지혁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잘 됐소. 이 자리에서 청강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겠소. 한유라는 주주들 사이에서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곧 이 제국의 새로운 여왕이 될 터였다. 그녀는 사임하고 사라진 권지혁과 그 배달부 여자가 지금쯤 어느 시궁창에서 울고 있을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권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강당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뭐야 정전인가 비상전력을 가동해. 하지만 다시 켜진 것은 조명이 아니었다.
단상 뒤편에 거대하고 압도적인 메인 스크린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그곳에는 청강그룹의 공식 로고 대신 불타는 불사조의 형상이 나타났다. 피닉스 프로토콜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감히 누가 권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빛을 등지고 나타났다. 수척하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냉정한 표정의 권지혁. 그리고 그의 곁에 낡은 배달 조끼가 아닌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윤설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권지혁 저 여자까지 한유라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터졌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집행자였다. 모두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 권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 피닉스 프로토콜이 강당의 모든 출입 통제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다. 앉으시죠. 할아버님. 권지혁이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 회장님, 한유라 씨도요. 오늘 주주총회의 진짜 안건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윤설이는 강당 한쪽에 마련된 보조 컨트롤 타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시스템에 연결했다. 피닉스 프로토콜. 최종 단계 실행. JY 파일. 전체 공개.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권 회장과 한 회장 간에 오고 간 비밀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이었다. 청강의 신기술을 대한으로 빼돌리고 그 대가로 조성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 JY 파일. JIHY은 두 아버지의 이니셜이 담긴 그 파일이었다. 저건 조작이야. 한 회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외쳤다.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조작이라고요. 윤설이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헤드셋 마이크를 쓰고 있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화면이 바뀌었다. 10년 전 온산의 밀실에서 찍힌 낡은 CCTV 영상이었다. 음질은 불량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권민재, 권지혁 아버지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소. 이사회 전에 처리해야 하오. 한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권 회장의 대답이 이어졌다. 윤기택, 윤설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그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물려하고 있소. 민재는 교통사고로 위장하시오. 윤기택은 민재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덮어 씌워 감옥에서 썩게 만들면 돼요. SOC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스캔들이 아니었다. 살인교사였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두 거대 그룹의 회장이 자신들의 아들과 충신을 직접 제거하라고 모의하는 장면이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권 회장은 지팡이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감히 이걸. 이 영상은 파괴됐어. 내가 분명히 파괴했는데 당신이 파괴한 건 원본이 아니었으니까. 강당의 정적을 깨고 전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당의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권지혁의 아버지 권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10년의 세월만큼 늙었지만 그 선한 눈매만은 그대로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SOC, 이번에는 충격을 넘어선 경악이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한 회장은 심장을 붙잡고 쓰러졌다. 권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부릅뜨고 민재. 네가 어떻게 라며 신음했다. 권민재는 자신의 아버지 권 회장 앞에 그리고 그 옆에 선 아들 권지혁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아니, 권 회장, 당신은 날 죽이지 못했소. 그는 강당의 모든 사람을 향해 진실을 밝혔다. 10년 전, 당신들이 계획한 사고에서 윤기택 변호사가 날 구했소. 그는 당신들의 배신을 눈치채고 내 차에 미리 손을 써뒀지. 하지만 난 중상을 입었소.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윤 변호사는 선택을 해야 했소.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순 없었지. 그래서 그는 자신을 희생했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모든 죄를 뒤집었었지. 나와 피닉스 프로토콜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과 자신의 딸이 이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나를 숨겨주었소.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권지혁의 사임 연극은 피닉스를 가동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피닉스는 10년간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증거를 세상에 꺼내기 위한 방아쇠였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 회장, 한 회장 살인교사 및 수천억 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들 권민재와 손자 권지혁을 번갈아 보며 절규했다. 내 놈들이 감히. 한유라는 기절한 채로 들것에 실려 나갔고 한 회장 역시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체포되었다. 10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지배했던 두 거대 제국의 검은 왕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과 윤설이는 강당 한가운데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10년간의 지독했던 복수가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던 강당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10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두 명의 회장이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은 모든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다. 청강그룹과 대한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했다. 두 제국은 리더를 잃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권지혁과 윤설이가 10년간 준비한 피닉스 프로토콜은 단순한 폭로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화 장치였다. 프로토콜이 가동됨과 동시에 권민재 사장이 10년 전 선임해둔 비상경영위원회가 즉시 소집되었다. 그들은 피닉스의 일원들이자 그동안 제야에 숨어있던 청강의 진정한 충신들이었다. 그들은 즉시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권 회장과 한 회장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0년 전의 증거는 완벽했고 권민재 사장의 생화는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타였다. 두 노회장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의 몰락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한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몰락과 동시에 그녀가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인수하며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동원 혐의까지 드러났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복수하려다 제국의 자금을 탕진한 멍청한 공주로 전락했다. 그녀의 교만했던 눈빛은 무너진 법정에서 공허하게 변해 있었다. 몇 주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 윤설이의 아버지 고구 윤기택 변호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추모식이 열렸다. 그는 4, 50년 만에 모든 누명을 벗고 그룹을 지키려다 희생된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윤설이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장정옥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권지혁과 휠체어를 탔지만 그 누구보다도 굳건한 표정의 권민재 사장이 함께했다. 10년간의 끔찍했던 세월이 이 추모식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자네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그룹의 진정한 수호자였네. 권민재가 윤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자네에게 빚을 갚을 차례야. 추모식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권지혁은 공식적으로 청강그룹의 회장직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복수심에 불타던 얼음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 준비가 된 진정한 리더로 돌아왔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거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윤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부도, 유령도, 안주인 연기를 하는 스파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윤설이었다. 제 임무는 끝난 것 같네요. 그녀는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벙커에서 가져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피와 복수심으로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복수가 끝나는 날, 이 계약은 파기된다. 당신 말이 맞아. 지혁이 말했다. 이 계약은 끝났어. 그는 라이터를 꺼내 계약서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며 10년간의 증오를 제로 만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지고 재만 남았을 때 권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나 차가운 얼음이 없었다. 그곳에는 그가 1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설이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윤설이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권지혁이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전략도 연극도 아니었다. 그가 난생 처음 해보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검은 옥을 닮은 흑요석이 밝힌 단단하고 기품 있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난
지난 1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어.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지.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건 복수심이 아니라 당신이었어. 그의 눈이 진심으로 빛났다. 가짜 남편. 계약 남편은 이제 끝났어. 난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어. 윤설이.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겠어. 윤설이는 자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복수를 위해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지금 이 남자의 청혼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사이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네. 지혁 씨. 좋아요. 권지혁은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얼음 왕자는 녹아내렸고 유령은 비로소 한 사람의 여자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두 제국의 잿더미 위로 새로운 서울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진짜 첫날이었다.